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건으로 해서 5분 재판받고 있는 거 항소심 선고가 있었어요. 네, 1심을 동부법원에서 했었고 항소심이 중앙법원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박 대통령 시절에 관련된 사람들이라 오늘 이제 보러 갔었죠. 지난번에 결심 때도 봤었어요. 봤는데 그때 해수부 장관이 꽤 아주 간결하게 뭐 이거 가지고 죄를 준다면 뭐 받겠다. 아주 굉장히 당당하게 하셔갖고 관심을 좀 가졌었고 참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다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갔는데 다행스럽게 뭐 세월호 그 특조위 그 관련 아마 제가 기억하건데 거기 5분들이 안종범 수석은 무죄를 원래 받았었고 다른 분들은 거의 아마 1년으로 그 집행유예 해서 1년으로 받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윤학배 해수부 차관 이분만 아마 형이 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낮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징역에다가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했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무죄를 받았어요. 다행스럽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해서 받았는데 윤학배 차관에 대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월호 가족들의 뭐 상황을 이런 걸 보고해서 톡방에 올리고 이렇게 아마 지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 윤학배 그 차관이 한 일 뭐 이거 가지고 이분이 한 것에 대해서 유죄가 일부 유죄가 된 거였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대체로 이 세월호 이 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건 굉장히 다행인데 제가 지난번 14일 날 세월호 구조를 잘못했다고 해서 하는 그 11명이 재판받고 있는 그 재판에 들어갔었잖아요. 1심 재판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었고 1월 11일 날 결심을 한다고 했어요. 예. 재판 준비기를 2번 정도 하다가 재판이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또 준비기를 더 가졌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준비기를 제가 한 2번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겹치고 해갖고 중간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준비기에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재판 때에는 5번 했는데 한 번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들어가도 뭐 딴짓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예. 해경청, 그 다음에 서해지방해경청, 그 다음에 목포해양경찰 여기에서 나온 분들이 다 합쳐서 11명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건데 이 재판에 나온 분들이 전부 다 사무실에서 뭐 저는 사무실에 하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업무하는 그곳에서 태선 그 배에서 뛰어내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전부 다 증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도 증인이 나오는데 증인이 한 얘기 정도 중에 증인은 여기서 세월호가 예상보다 빨리 침몰했다. 대형 선박이 경사가 있어도 그렇게 빨리 침몰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2016년 아마 1월 말인가 이런 것 같아요. 33,000 톤급의 모든 익스프레스 플란스에서 이게 20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넘어져서 6일 정도 표를 했다가 예인선에 의해서 끌고 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 끝날 무렵에 변호인 측에서인가 모든 익스프레스 이게 이렇게 경사가 기울어져 갖고 배에 떠 다니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줬었어요. 예, 그래서 이 증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변호사가 세월호 같은 경우에 정상보다 다르게 운행되었다. 승객들을 내버려 두고 뭐 승객들이나 선장이 그렇게 했었죠.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증인이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변호사가 묻고 증인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퇴선은 최후의 선택이다. 승객들에게 일방적으로 퇴선하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뭐 해경청 각 사무실일 거예요. 여기에서 퇴선 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러면서 또 이제 증인이 현장 지휘를 하려면 현장 상황을 현장 상황을 모르고는 할 수가 없다. 응? 그러면서 9시 20분에 헬기가 도착했고 9시 30분에 또 뭐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못 적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러니까 증인이 그렇게 현장 파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는 중에 세월호와의 교신 중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검찰 조사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다. 뭐 검찰이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데 너들이 이렇게 안 했다. 그래서 너들을 기소했고 재판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검찰들이 하는 얘기는 검찰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글을 다시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증인하는 얘기가 승객구조본부는 현장과 떨어져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0도 이상 넘어가면 반드시 퇴선 명령을 보건 능력이 없으니까 내렸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을 한다. 이제 이렇게 또 변호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대답하는 말 중에 배문에 밑에 지하 그쪽에 문을 닫지 않아서 침수가 급격하게 들어왔다. 이 사람이 이런 증언도 했었어요. 그리고 초기에 40도가 기울어졌다고 보고를 받았고 상황 보고서에 40도 정도 신고 접수 때에 있었고 내가 인식했을 때는 9시 20분 정도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저는 재판을 보면서도 증인들한테 묻는데 그게 벌써 6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과연 시간을 알 수가 있었을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도 뭐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나니까 자기는 기록도 보고 다른 재판도 보고 해서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지 이 사람의 정확하게 시간을 자기가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뭐 6년 전 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기록들을 보고 했을 거라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증인이 또 그랬어요. 모든 익스프레스가 6일 동안 떠돌아다녔다. 응? 처음 보고할 때 40도 내지 50도 정도 기울였다면 뭐 이런 얘기 했었고 판사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초기에 그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지는 생각을 안 했나? 이 사람이 또 판사가 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작은 배는 몰라도 그렇게 큰 배는 40도 정도 기울어져도 더 오래 견딜 수가 있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판사가 왜 초기에 40도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나 또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2009년도에 아르키아 그 일본에서 같은 배가 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배가 초기에 파도를 만나서 50도 정도 기울어진 배가 침몰한 적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가 또 신문을 했어요. 퇴선 여부는 퇴선 명령은 누가 하나 그 선박안전법에 누구든지 또 뭐라고 하면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선장만이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퇴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선은 전적으로 선장이 할 수 있고 조언은 할 수 있으나 현장에 있는 선장이 또 뭐 전적으로 선장이 한다. 이런 그런 법이 있다고 변호사가 묻고 증인이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변호사가 또 물었어요. 선장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이렇게 물으니까 증인한 얘기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선장이라면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변호사가 9시 50분 이전에 도망을 가서 명령을 할 수 없었었죠. 또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23정 이 배 제가 뭐 초기에 들었을 때 뭐 저도 뭐
그 옛날 일이고 하니까 잘 몰랐었는데 이게 아마 거기 구조를 하러 갔던 배였던 것 같았어요. 123정에 태습 명령을 하지 않아서 많은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한다. 이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변호사가 묵과하는 중간에 태습 명령과 태습 유도는 뭐냐 이제 변호사가 물었고, 그러면서 또 이 선장에 뭐가 있으면 또 전문적으로 판단을 선장이 해야 되는 거고, 선장 지휘하에 따라 피난 조치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태습 유도는 법적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사람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태습 유도조차 선장과의 교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구조대가 태습 명령과 태습 유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러면서 또 변호사가 태습 방송은 태습 명령인가 유도인가 또 물었어요. 그래서 증인이 123정에서는 명령을 한 거고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선장과의 뭐뭐가 아니라도 유도일 수는 뭐 이렇게 했네요. 예. 그러면서 또 증인이 변호사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태습 명령은 태습 명령인가 유도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증인이 123정에서는 명령이고 또 선장과의 또 뭐뭐가 아니라면 유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다 적어 놓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변호사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선장과 협의 없이 태습 명령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증인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가 중간에서 예단을 하지 말고 물어라. 이렇게 해서 또 신문을 좀 바꾼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증인이 하는 얘기가 현장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123정 도착하기 전까지는 태선하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변호사가 또 물었어요. 9시 40분쯤에 급격히 침몰을 했다. 법령과 상관없이 구조대가 태습 명령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저는 뭐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구조대라고 얘기하는데, 구조대가 태습 명령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또 증인하는 얘기가 123정과 통하고 나서 뭐 이렇게 태습 명령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면서 123정과 통하고 나서 1분 단위로 계속 명령을 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세월호 같은 경우는 평형수 문제가 있었고 불법 개조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또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정도의 상태라면 그 세월호는 2만 명을 더 실은 그런 꼴이었었다. 불법 개조라고 평수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날 그 배의 상태를 보면은 2만 명 가량을 더 실은 거고 50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였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이 또 하면은 30도 이상 기울면 또 뭐라고 했었고, 20도 이내라면 구조가 가능했었고 50도 이상 넘어가면 구조대조차 진입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뭐 이거는 저는 그날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이었다 생각해요. 배가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면서 가라앉았다면 모르지만은 벌써 45도, 50도 각도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제대로 설 수는 있겠어요? 45도래도 사실 우리가 등산할 때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산에 그 기다시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45도를 힘들어요. 서 있기도 힘들고 거꾸로 뒤집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균형 감각 다 잃고 제대로 배 밖으로 배 위에 떠 있는 것도 힘들었었고, 배 안에서 물 속에 떠 있는 것도 힘들었었고, 뭐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예,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증인도 50도 이상이 넘어가면 구조대 자체도 진입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재판 동안에 증인들이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여러 증인들이 많이 주장한 내용이다. 뭐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바로 구조한 내용을 알 리는 없다는 거죠. 뭐 그 사무실에서 뭐 이런 내용을 물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피고인의 변호사가 또 신문을 하는 중간에
40도 이후에 급격히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증인이 40도 50도 기울어졌다고 보고 받았을 때 침몰한다고 예상을 했었고, 정확히 답을 안 하고 침몰 가능하겠구나 라고 나는 승객 탈출하라고 한 것 같다. 그런데 유인태, 거기 이제 그 피고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유인태 가장이 침몰하냐고 물었고, 침몰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다. 이거는 뭐 벌써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는 그 당시 상황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건력은 상실된 상태고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말을 초기부터 말을 했다. 이 사람이 이제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면서 선원들이 밖으로 나와 있을 공간이 없다. 이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구조 헬기가 오고 나서 작은 통로로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 당시에는 구명복을 입고 뭐 대기하라 이런 상태로 있었었지, 뭐 그걸 나오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선장도 도망을 간 상태였는데. 네. 그래서 뭐 등등 얘기가 오갔었고, 세월호 어르손인데 화물 자동차를 실으면 급격히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물었어요. 또 뭐라고 얘기를 계속했고, 또 중간에 이제 판사도 여러 질문을 했었고, 판사가 사고 발생 시 빨리 침몰하겠다, 빨리 하겠네 라는 판단은 못했나, 이렇게 하니까 증인이 화물차보다 이게 이제 빨리 이제 침몰했기는 했죠,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판사가 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증인이 말하기를 사고 시 침수는 빨리 되는 구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밑에 차가 실리지 않는 그 기각판이 닫혀 있지 않아서 쉽게 침수가 됐다. 사실 이런 게 우리가 계속 그 세월호를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았었다고 하는 얘기를 이 사람도 증인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태선을 유도해도 탈출이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데 9시 44분쯤에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한 9시 30분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증인이 사건과 또 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뭐 우파 쪽에서 굉장히 이 세월호 그날 출항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 하고, 그 배의 상태도 우리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증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증인들이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 상황실에 앉아갖고 퇴선하라, 배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는 증인마다 다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업무를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이런 건데 할 수 있는지 저는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세월호 조사, 사고를 조사하라고 해서 2014년 가을에 이 특조위가 구성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걸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세월호 특조위가 하는 조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해서 지금 또 9명이 재판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기로 관련돼서 오늘 항소심에서 그 주로 이제 청와대에 있었다는 분들, 해수부 이렇게 해서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그 특조위에 있었던 그 특조위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관련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또 이제 9명 재판 받는 게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이 특조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성,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또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위원회로 꾸며졌는데, 조대한 변호사가 부위원장이고 거기에 위원장이 이석태라는 그 좌파 변호사라고 해요. 초기에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주로 이제 공무원들로 이루어지라고 했는데, 뭐 이석태가
그 세월호 관련된 좌파들로 다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조대한 변호사 남등길 이 책을 사놓고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조대한 변호사를 만나고 또 재판 받는 걸 보고 나서 이 책을 좀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봤더니 여기에 세월호에 관련돼서 세월호에 관련돼서 좀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 그 세월호 특조위 직권남용 했다는 것에 대해서 꽤 많이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세월호 특조위 법은 선박 참사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목적에서 입법되었으므로 마땅히 선박 운항 및 선박 사고 시 구조로만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마치 전 분야에 관한 제도 개선이 업무 범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입법되었다. 그리고 특조위 내에서 그리고 심지어 입법부의 일부 인사까지도 특조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위원장으로 있었다는 이석태 등은 국가안전 전 분야에 관해 특조위 권한이 미친다고 주장하며 조직과 예산 확장 근거의 하나로 삼았다. 국가안전 전 분야를 특정 기관이 포섭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행정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다. 만약 이렇게 포괄적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한다면 행정부를 각 부처로 나누어 각 부처마다 전담 업무를 달리하도록 한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뭐 하여튼 좌파들은 권력 잡았다면 무소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는 거죠. 예, 특조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대한 변호사하고는 조대선 변호사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더구나 개별 입법은 각 입법 취지에 맞춰 한정된 분야에만 소관하도록 입법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느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월호 여기에 대해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는 좌파 정부 탄생 이후 법조인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다. 관례상 대한변협 직전 협회장이 받던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가르쳐 수훈하고 또 헌재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이석태는 세월호 특조위원회 회의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못하게 했다. 일부 위원들이 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꼬박꼬박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생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 절차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책이 이제 물론 양재역에서 그 청송까지 걸어간 내용을 썼는데 앞에 세월호에 대해서 꽤 얘기를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세월호 특조위 오늘 그 특조위 조사 방해했다고 해서 하는 재판에 다행스럽게도 무죄로 또 그 해수부 차관했던 분도 형이 좀 낮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월호 구조를 잘못했다는 과실치사 이 내용도 물론 1월 11일 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선고는 더 후에 되든가 또 1월 달에 우리 검사들이 이동이 있으면서 어떻게 될지는 검사 판사들 이동이 있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재판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참 죄를 때리기에는 왜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나 이거 가지고 죄를 주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했다는 이 재판은 아직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하루에 증인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다음 재판은 1월 11일, 12일, 13일인데 피고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9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증인이 나와서 3일 동안 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증인이 나와서 이틀 동안 했었고 1월 달에는 3일 동안 한 증인이 재판에 나오는 거예요. 증인들은 꽤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 재판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끌 그런 재판은 아니라고 하는데 세월호 특조위가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세월호 특조위든 뭐든 조대한 변호사의 체계도 있지만은 세월호 사건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이 배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그날 출항하게 됐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뭐 재판 내용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세월호 가족들이 끝없이 뜯어 먹으려고 두고두고 뜯어 먹으려고 이런 짓을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예, 하여튼 다행스럽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다행이고, 다른 분들은 또 재판 진행되는 걸 다른 분들 세월호 구조를 잘못했다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뭐 하여튼 형을 때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항소심에도 좌파들이 몰려왔어요. 물론 세월호 구조를 잘못했다는 재판, 또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했다는 혐의의 이런 재판, 여기에도 좌파들이 오는데 아주 뭐 그 노란 조끼를 입고 오는 거죠. 뒤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걸 보니까 사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단법인. 네, 얘네들은 이런 거를 또 뭐 법인으로 만들어 갖고 또 지원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그 노란 조끼를 항상 자랑스럽게 입고 있는 여자가 있고, 어떤 놈들은 와갖고 타자를 아주 컴퓨터를 내놓고 법정에서 타자를 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바로 제 옆에 앉았었는데 핸드폰을 꺼내놓고 녹음까지 아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핸드폰을 확인까지 해요. 녹음이 되나 안 되나. 오늘은 선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 한 5명? 7명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복도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러는 걸 봤고, 조윤선 장관이 오니까 또 기자들이 들러붙었어요. 예, 들러붙는데 그러기 전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조윤선 장관이 좀 늦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저도 나오신데 남편이 이제 변호사니까 같이 나왔죠. 그래서 또 복도에서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기다렸다가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인사는 하고, 예,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물론 나오시기도 늦게 나오셨지만 또 다른 분들은 뭐 이제 축하를 하면서 굉장히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조윤선 장관은 좀 늦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4시에 이제 다른 재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2층에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자들 또 잔뜩 또 몰려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조윤선 장관하고 남편하고 내려오니까 들러붙고 그러죠. 한마디 들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거. 거기 대해서 잘 됐다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말도 할 수가 없고, 말해도 쟤네들이 고의로 치러줄 일도 없고, 또 세월호 그 가족들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할 필요 없죠. 하여튼 그런데 두 분은 얘기를 안 하고 하여튼 뭐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관련으로 항소심 선고가 있고 나서 4시에 추명호 국정원 직원, 국장한테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이분이 작년인가 석방이 돼서 나올 때, 석방 되기 전에 제가 재판도 들어갔었는데, 어차피 그 재판에서 그 우병우 수석의 재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결심을 한다고 해서 선고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러니 우병우 수석의 재판을 보고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또 더 이상 구속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해서 석방이 돼서 나왔었어요. 그때 아마 우리가 광화문 텐트에 있을 때였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재판장에 다녔을 때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재판장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무도 없이 재판하든가 아니면 제가 간다면 저만 있든가 이렇게 해서 뭐 그분이, 제가 또 힘내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제 마지막 재판을 보면서 제가 그때도 아마 엽서인가 뭔가 보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석방이 되기 전에 마지막 보내는 편지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낸 적이 있어서 오늘 그 이제 재판에 가려고 갔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는 척을 하고, 어쨌든 뭐 응원해줘서 계속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또 뭐 박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고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시절에 고생했던 분들을 당연히 응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시간을 우리가 참고 이겨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인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전문 용어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의견 쓰려고 성명 이런 거 했었는데 이거는 뭐 자기네 의견,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하는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난 기일에 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뭐라고 했는데 이런 말에 결심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뭔지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데 판사가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뭐 의견을 낼 건가? 그러면 그거를 보고 검사들도 의견을 낼 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년에 판검사들 뭐 이동도 있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거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검사들 좋다고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이제 변호사하고 이제 그분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1월달에 우병우 수석 재판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날짜를 잡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검사들이 의견을 내겠다 뭐 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끝난 거라고. 이렇게 해서 재판이 뭐 한 5분도 안 걸리게 하고 그냥 끝났어요. 예, 그래서 또 하여튼 뭐 마음고생이 많은 분을 만나서 인사를 좀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네, 프랑스 인근 대서양에서 표류하는 화물 선박 예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해안 당국은 현지 시각 1일 표류하는 모던 익스프레소호를 예인선에 연결해 프랑스 연안으로부터 멀리 끌고 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체와 채굴기 외에 300톤의 연료까지 실은 이 선박은 지난달 26일부터 균형을 잃기 시작해 40도에서 50도가량 기운 채